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웅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경기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두 경기 있어서 오늘 특별히 두 경기 리뷰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한 영상에 할까 하다가 두 개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은 샌안토니오와 댈러스 경기 리뷰를 하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 끝나고 편집한 다음에 바로 덴버랑 OKC 경기 리뷰 영상 올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보신 후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샌안토니오와 댈러스 경기 얘기해보죠. 이 경기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은 후반전만 보셔도 됩니다. 특히 후반전의 댈러스의 경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댈러스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루카가 있었던 댈러스 중에서 가장 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재밌는 공격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댈러스가 후반전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135.2점이었거든요. 팀의 전반적인 공격에서의 탤런트가 되게 많다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났던 후반전이에요. 지난 시즌까지 잘 못 보던 댈러스의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공격을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설명을 일단은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원래는 댈러스는 루카가 언제나 그랬듯이 공을 몰고 하프라인에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루카의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3점 라인 안쪽에서 핀다운 스크린 받고 나오면서 이제 공을 받고 그 다음에 공격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시카고 액션을 하는데 클레이가 스크린을 타고 나와서 공을 핸드오프 받는데 이제 스크린을 걸어주는 선수가 카이리 어빙이고 클레이 탐슨이 공을 받고 수비수 두 명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다음 바깥쪽으로 패스해주고 카이리 어빙이 오른쪽 윙에서 와이드 오픈 3점을 넣는가 하면은 공하고 플레이어들의 이 무브먼트를 이용한 이 5아웃 컨셉의 농구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 이거는 볼 핸들링하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가 여러 명 있어야 가능한 플레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 내내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루카가 카이리 어빙과 데니엘 게포드 데리고 더블 드랙 스크린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PJ 워싱턴이 클레이 탐슨 오프볼 스크린 걸어주면서 움직인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기존의 댈러스의 공격과는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다이나믹한 공격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3쿼터 후반에 댈러스가 점수차를 벌린 구간이 있어요. 이때 플로어에는 뭐 루카랑 클레이 탐슨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플로어에 있었던 유닛이 이때 카이리 어빙, 제이든 하디, 나지 마샬, 맥시 클리바, 데릭 라이블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 벤치 유닛이 나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볼 핸들링이 가능한 선수가 있는지 이 로스터를 보세요. 어빙은 뭐 어빙이죠. 근데 거기에 제이든 하디 드리블할 수 있죠. 나지 마샬 드리블 가능하죠. 맥시 클리바는 스페이싱 빅이고 데릭 라이블리는 핸들링은 약할 수 있지만 핸들링이 필요가 없죠. 파이버 공격 컨셉에서 드리블 핸드오프 허브로 사용이 되고 있고 피켄롤을 하면서 들어가는 롤을 하는 역할이고 롤을 하는 상황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싱도 굉장히 좋고요. 라이블리가 공격에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어쨌든 3쿼터 후반부터의 댈러스 공격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탑에서 이제 라이블리가 공을 잡고 나지 마샬과 제이든 하디가 막 서로 스크린을 걸어준다거나 이때 나지 마샬이 라이블리의 뒷공간으로 커딘을 해가는데 거기서 라이블리가 머리 위로 쉽게 패스를 주니까 나지 마샬이 와이드 오픈 레이업을 하는 장면도 나왔고 또 나지 마샬이 트랜지션 하는데 공을 물고 빠르게 나가면서 완전 코너에 맥시 클리바에게 패스를 아주 좋은 킥아웃 패스를 해주고 이게 3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쿼터가 시작되면서 또 댈러스가 완전히 다른 유닛을 들고 나옵니다. 루카, 클레이, 퀸틴 그라임스, 맥시 클리바, 데니엘 게포드 이렇게 플로어에 올라와 있는데 이 유닛으로 처음 한 공격이 게포드가 탑에서 똑같이 라이블리처럼 공을 잡고 루카가 퀸틴 그라임스 뒤에서 백스크린을 걸어주고 그라임스가 백컷을 하고 여기에 게포드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또 그라임스가 와이드 오픈 레이업을 하죠. 루카를 스크리너로 사용하면서 쉬운 레이업 찬스를 만든 건데 루카는 이 공격에서 공을 잡아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루카가 무서운 공격력을 가진 플레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그 공격력을 이용해서 완전히 쉬운 찬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다음 포지션에서 댈러스가 똑같이 이 액션을 또 하는데 이번에도 루카가 백스크린을 걸어주는데 이번에는 제레미 소안이 백컷하는 그라임스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막기 위해 뒤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루카가 나와서 드리블 핸드오프 받고 소안이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와이드 오픈 3점을 던지죠. 바로 그 다음 이제 또 이어지는 포지션에서 스택 스크린을 합니다. 이 스택 스크린을 뭐 스페인 피켓롤이라고도 하는데 루카가 볼을 가지고 있고 게포드가 루카의 디펜더에 스크린을 걸어주고 거기에 이제 클레이 탐슨이 게포드의 디펜더를 백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인볼브된 액션인데 이 스페인 피켓롤을 통해서 클레이 탐슨이 와이드 오픈 3점을 넣죠. 보통 이제 스페인 피켓롤을 하면 센터를 막는 수비수는 그대로 센터한테 붙어 있고 이제 두 명의 가드들이 서로 스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몰 투 스몰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한과 이때 아마 제 기억에 스테픈 캐슬이었을 거예요. 두 명이서 서로 스위치를 했어야 하는데 소한이 스위치를 안 하죠.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와이드 오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루카가 알아챘죠. 얘네 스몰 투 스몰 스위치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포지션에서 루카가 공을 몰고 오면서 스택 스택이라고 외칩니다.
스페인 피켓롤을 하자는 거죠. 댈러스는 이제 샌안토니오가 스몰 투 스몰 스위치를 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때 스페인 피켓롤을 하는 걸 보고 샌안토니오의 켈든 존슨이 클레이가 이제 겟포드에 백스크린을 걸러 오는 걸 보고 아 얘는 또 이거 하는구나 하면서 스몰 투 스몰 스위치를 하려고 루카 쪽으로 완전히 그냥 바로 스위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클레이는 이거 스위치를 할 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스크린도 안 걸었는데 이미 스위치를 해버리니까 그냥 스크린도 안 걸고 3점 바깥으로 슬립해서 나가서 와이드 오픈 3점을 넣죠. 이런 종류의 버라이어티한 공격의 형태를 저는 댈러스 경기를 보면서 특히 루카의 시대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경기 보셨다면은 댈러스 얼마나 오펜스에서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공격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루카의 공격력을 이용해서 헬리오센트릭한 농구를 했는데 뭐 헬리오센트릭은 이제 뭐 약간 태양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것처럼 농구에서 에이스 플레이어 중심으로 하는 농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휴스턴에 하든이 있을 때 그런 스타일의 농구를 약간 헬리오센트릭한 농구라고 하는데 원래 댈러스도 루카 중심으로 이렇게 헬리오센트릭한 농구를 했죠. 근데 지금의 댈러스는 여전히 루카의 공격력을 이용하지만 이 많은 무브먼트와 패싱으로 수많은 진짜 이지샷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댈러스가 플레이오프에서 공격에서 강한 팀을 만날 때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는 루카가 계속해서 헬리오센트릭한 농구를 하고 루카가 드리블을 많이 하고 루카를 지치게 만들수록 댈러스가 공격에서 고전을 하고 근데 댈러스는 이걸 카운터 칠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한 게 그동안의 댈러스의 오펜스의 문제였거든요. 댈러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조시 그린하고 데릭 존스 주니어를 내보내고 공격력이 좀 더 다듬어진 좀 더 세련된 클레이 탐슨 같이 스크린 타고 막 달려와서 슈팅 던질 수 있는 무브먼트 슈터이면서 이런 자신의 슈팅 능력을 이용해서 생기는 어드밴테이지로 이제 플레이메이킹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그다음에 나지마샬 핸들링 되고 패싱 슈팅 다 가능한 선수죠. 거기에 제이든 하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선수죠.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 가게 됐을 때 제가 만든 에피소드에서 만약에 이 댈러스의 영입이 오펜스에 대한 댈러스의 접근 방식을 바꾸겠다.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면 저는 아주 좋은 영입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 그거를 노린 거야라고 댈러스가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이 댈러스 진짜 무섭습니다. 루카가 들어온 댈러스 게임 중에 저는 진짜로 최고로 재밌는 오펜스 경기였어요. 아직 이 경기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만약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후반전만 보시고 후반전에 보실 때 댈러스가 공격을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하는지 봐주세요. 어떻게 모든 댈러스의 플레이어들이 공격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오펜스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일 것 같은 클레이 탐슨 얘기 짧게 하고 갈게요. 제가 이 수시도를 계속 진행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골든 스테이트가 세크라멘토한테 지난해 이제 플레인에서 져서 떨어진 날 만든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저는 클레이 탐슨이 슈팅 10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는데 클레이 탐슨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골든 스테이트의 문제는 클레이 탐슨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클레이 탐슨의 커리어 시점에서 두 번의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온 시점에서 골든 스테이트라는 팀에서 2옵션의 역할로 샷 크리에이션과 플레이메이킹의 영역도 해야 되는 탐슨의 롤이 맞지 않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탐슨은 현재 팀에서 한 3번째, 4번째 옵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가 진정한 세컨 스타, 세컨 옵션을 데려오지 못하는 게 문제지 클레이 탐슨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렇게 퇴물됐네, 벤치로 가야 되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클레이 탐슨이지만 여전히 리그 4번째로 가장 많은 3점 슛을 넣었고 38.7%라는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고 3점에서 그래서 평균 17득점 이상을 플레이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클레이 탐슨이 약간 멘탈적으로도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에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재계약 금액도 받지 못하고 연장 계약에 대한 얘기 자체가 별로 없었고 주전에서 루키 포잼스키한테 밀려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클레이 탐슨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멘탈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클레이 탐슨이다. 여전히 나는 올스타 레벨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무리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탐슨의 농구 스타일과 맞지 않는 무리한 드리블 후에 이제 막 페이더웨이 슛도 가져오고 굉장히 컨테스트된 3점도 던지고 좀 무리했거든요. 클레이 탐슨이 굉장히 억지로 막 슛도 던지고 막 했던 클레이 탐슨이지만 그러면서도 저 스탯을 만들어 온 선수거든요. 클레이 탐슨이 무리하지 않고 진짜 게임 플로우에 따라 간결하게 하면 아직도 진짜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를 이적을 했고 댈러스로 가면서 클레이 탐슨이 나는 프레시 스타트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아무리 내가 재계약을 잘하고 골든스테이트에 들어와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농구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로스터에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서 또 자기가 막 나는 여전히 클레이 탐슨이야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 같아요.
댈러스로 가는 게 아예 그냥 상황을 바꿔버리고 팀을 바꿔서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는 새 출발이죠. 그래서 댈러스로 간 클레이 탐슨은 이게 상황이 이제 다릅니다. 여기는 3번, 4번 옵션이고 골든 스테이트에서는 스크린 타고 막 오프볼 우브를 하고 해도 와이드 오픈 3점 슛을 가져가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스테픈 커리밖에 없고 거기에 클레이 탐슨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을 상대로 게임 플랜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그래도 한결 쉬워요. 리차드 제퍼슨이 오늘 경기 끝나고 리액션하는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데 리차드 제퍼슨이 클리브랜드에 뛰면서 16년, 17년에 다 뛰었죠. 두 번의 파이널에서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했는데 16년도에 클리브랜드가 우승할 때는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두 명일 때는 게임 플랜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근데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KD일 때는 게임 플랜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댈러스는 지금 현재 엘리트 핸들러이자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미스매치 메이커 중 하나인 루카 돈치치가 있는 팀이죠. 여기에 세컨 옵션으로는 이제 차고도 충분한 카이리 어빙, 미친 핸들링과 터프샷 메이킹이 가능한 카이리 어빙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으로 클레이 탐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클레이 탐슨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도 와이드 오픈 3점 기회를 수없이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막 미친 듯이 오프볼 무볼 안 해도 된다는 거는 클레이 탐슨의 지금 나이와 이 커리어 시점에서 하체가 굉장히 세이브 될 것 같아요. 하체가 세이브가 되면 슈팅도 훨씬 좋아질 거고 어쨌든 오늘 경기가 클레이 탐슨이 공격에서 댈러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댈러스도 클레이에게 가장 적합한 팀이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와이드 오픈 3를 너무나도 많이 가져갔고 특히 아까 설명드린 스페인 피켈롤에서는 너무너무 와이드 오픈돼서 공을 잡고 한참 있다가 리듬을 가져가려고 여유있게 원드리블 후 3점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댈러스 데뷔전에서 3점 9개 중 6개를 넣으면서 댈러스의 데뷔전 최다 3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댈러스의 문제는 수비가 될 수 있어요. 데릭 존스 주니어를 클레이 탐슨으로 바꿔오면서 클레이 탐슨이 뭐 옛날에는 올 디펜시브 팀에도 들어갔지만 지금의 탐슨은 데릭 존스 주니어라는 완전 프로페셔널한 디펜더랑은 수비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댈러스의 수비가 클레이 탐슨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근데 오늘 샌안토니오는 그걸 보기에는 너무 샌안토니오가 공격을 못했기 때문에 수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댈러스의 공격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댈러스의 공격이 이 정도로 엘리트급으로 올라온다면 수비에서 약간의 레벨 저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샌안토니오는요 오늘 경기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죠. 빅터 엠바냐마가 경기 중에 터프한 점프슛도 많이 던지고 무리해서 샷 크리에이션을 좀 하려고 했고 턴오버도 4개를 하면서 댈러스의 디펜스 상대로 볼 간수도 좀 힘들어했고요. 저는 엠바냐마 보면서 뭔가 유타의 라우리 마카넨처럼 플레이 피니셔로 사용을 많이 하면서 디벨롭을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드리블을 많이 하고 샷 크리에이션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피켓롤 하면서 롤맨으로 공을 받고 쇼트롤이나 아니면 뭐 덩크를 한다거나 간결한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캐치앤슛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니셔로서 일단은 디벨롭이 된 후에 그 후에 다른 능력을 이렇게 잠금 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샌안토니오의 뛰어난 코치진과 스카우팅 부서에서 다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웬바냐마 같은 타입의 재능을 가진 유망주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대충 어떤 유망주를 보면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로 디벨롭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웬바냐마는 아예 그거 예상조차 안 되는 새로운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너는 이런 식으로 디벨롭이 돼야 돼 라는 방향을 딱 정해서 막 디벨롭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2년 차지만 여전히 이제 웬바냐마를 플로어에 이렇게 풀어놔주고 경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재량권을 주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리스 폴이 들어오면서 샌안토니오의 볼핸들링과 플레이메이킹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웬바냐마가 피니셔로 활용되는 포지션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 폴이 들어와도 볼 핸들링 이슈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게 한 경기일 뿐이고 샌안토니오도 해리슨 반즈, 뭐 크리스 폴 들어오면서 주전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 경기 오버하지 않고 다음 경기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댈러스 샌안토니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덴버 OKC 리뷰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